유사시에 소규모로 침투를 할 때, 밤에 은밀하게 침투를 할 때, 그때 이제 쓰겠죠. 땅굴은 패러글라이더가 더 위험합니다. 대규모 병력이 한꺼번에 이동을 해가지고 방어하고는 이제 후방에 탁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방사적 돌격책을 왜 만드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방패는 모든 창을 다 막을 수는 없지만 이게 급소를 찔러오는 무기는 막을 방패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예, 저는 지금 고척돔에 나와 있습니다. 돔, 둥그런 지붕을 뜻하죠. 보시다시피 이곳 고척돔은 둥근 지붕, 돔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우박이 쏟아지나 이 안에서는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걱정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야구를 관람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역시 이 돔이 우리 눈에 보이는 지붕은 아니지만 하늘에서 떨어져 내리는 로켓, 미사일, 박격포 등등 여러 발사체들을 마치 돔 지붕으로 하늘을 덮어놓은 것처럼 막아줄 수 있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뚫렸죠. 그 원인은 바로 물량 공세에 있었습니다. 그 아이언돔은 기본적으로 한 개 포대에 한 80발 정도의 유형 미사일을 갖고 있고, 이게 이스라엘 전역에 한 10개 포대 정도 있다고 하니까 한 번에 그 재장착 없이 요격할 수 있는 숫자가 800발 정도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일단 무기 체계가 하마스가 5,000발을 날렸다고 하면 이미 아이언돔의 수용 능력을 초과한 거죠. 그러면은 800발을 다 썼어. 예, 그럼 이제 재장전을 맞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 재장전을 막 빨리 하면은 뒤이어 날라오는 거를 타격을 할 수 있고 이런 건 아닌가 봐요. 이게 아무래도 탄이, 요격탄이 크기 때문에 이거를 사람이 수작업으로 막 150mm 포탄 집어넣는 것처럼 할 수는 없고요. 장비가 들어와가지고 그거를 교체를 해야 돼요. 발사대를 교체를 해야 되고, 발사대 교체 이후에도 이거에 대해서 추진제를 결합하거나 신관을 결합하거나 이상 상태를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단기간에 그렇게 빨리 되진 않고요. 그러면은 800발을 쫙 쏘고 나면 그 다음에 막 후두둑 떨어지는 거는 뭐 막을 수 방법이 없는 거네요. 없습니다. 1대1로 창이 공격을 했으면 방패가 충분히 막았을 텐데 한 수백 개의 창이 한 개의 방패를 두드려야 되니까 방패가 뚫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무기체계 실패가 아니고 그냥 총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작전이 유기적으로 원활하지 않았다는 그런 것 때문에 실패됩니다. 창을 5,000개를 찔르니 그럼요. 방패 몇 개가 막을 수는 없죠. 10번 찍어 안 넘어지는 나무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장사정포의 공격이 이제 아이언돔을 들여와서 바로 뭐 대응할 수 있는지 여부도 저희들 나름 검토를 했지만 저희 안보 환경하고 좀 맞지 않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하마스하고 저 북한의 능력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도 저것을 도입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관련해 가지고 네. 이스라엘에 많이 갔었습니다, 실은. 네네. 예.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 조건하고 우리 조건이 너무 다른 거예요. 북한이 장사정포를 한 시간에 만 발, 15,000발 이렇게 쏜다고 하면은 네. 그 이스라엘에 있는 아이언돔은 기능을 거의 못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거죠. 1개 포대 60발인데 네네. 60발을 요격한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어떡할까요?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도움이 안 된다라고 그때 판단해가지고 도입을 하지 않았던 거죠. 한 발도 안 맞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에도 국가 중요시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단 전쟁이 벌어진다고 하면 중요시설 먼저 때릴 거잖아요. 뭐 용산에도 있고, 그 다음에 남태령에도 있고, 그 다음에 국가 통신망을 갖고 있는 통신, 전기 이런 데를 일단 때려야 되기 때문에 서울에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타격을 하겠죠. 최소 뭐 하다못해 몇 발 정도를 맞는 거는 불가피하다.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적인 어떤 어려움도 있을 거고 또 수도권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포대를 만들어내고 그만큼의 어떤 요격 미사일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그러면 장사정포 요격책을 왜 만드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서울로 떨어진 5,000발을 다 막으려고 만드는 게 아니고 그래도 몇 발이라도 이제 중요시설에 떨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우리는
5,000발이 떨어지면 서울은 뭐 불바다네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그렇게 5,000발을 쏠 때까지 저희 두지 않습니다. 이게 쏠 것 같다 싶으면 저희 뭐 작전 계획상 선제 타격 하지 않습니까? 그 북한의 경도포를 쏠 수 있는 무기는 우리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습니다. 또 어둠을 보니까 선제 타격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 연평도는 뭐 조기 감시를 못해서 맞았냐 뭐 이런 이제 댓글 좀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소규모로 그렇게 떨어지는 거는 저희가 선제 타격하기가 좀 어렵죠. 아무래도 소규모 발수가 날라오면 그거는 장사정법 의혹책으로 막는 거고요. 대규모로 전면전 수준으로 벌어지면 그때는 선제 타격 가능하죠. 결국은 뭐 하나로 막을 수가 없고 다양한 무기 체계를 동원해서 선제 타격도 하고 그러고도 날아오는 거를 막겠다는 거라서 중첩방어죠. 결국 방패는 모든 창을 다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급소를 찔러오는 무기는 막을 방패 정도는 있어야 되니까요. 특수작전대대 전투원들의 실전 능력을 판정하고 남조선 작전 지휘 안에 특정 대상물들에 대한 타격 방법의 현실성을 확정하기 위한 전투 훈련. 이번에 하마스가 그 장벽을 넘어서 네. 패러글라이딩으로 이제 기습을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전술 자체가 북한에서 넘어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지금 북한이 패러글라이딩 전술을 사용을 한다면 우리가 많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건가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담장을 사이에 두고 이제 팔레스타인하고 경계를 세워놓고 네. 거기에 그 넘어오는 거에 상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경계 병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155마일 휴전선에 경계 병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DMZ만 해도 4km 정도고 그 아래 페바 지역도 수킬로미터에 달하는데 거기에 상당수의 병력들이 배치가 돼서 상시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하마스식으로 패러글라이딩으로 침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병력들이 항상 배치가 돼 있어서 대공 감시도 항상 하고 있고요. 지상 감시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패러글라이딩으로 침투는 그렇게 많은 병력들이 한꺼번에 침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패러글라이딩 자체가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그 정도는 육안으로 식별이 되면 뭐 소화기로도 충분히 제압이 가능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패러글라이딩을 훈련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유사시에 소규모로 침투를 할 때, 밤에 은밀하게 침투를 할 때 그때 이제 쓰겠죠. 시도할 가능성이 진짜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북한의 땅굴은 남한 침투용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지금도 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땅굴은? 땅굴은 패러글라이딩보다 더 위험합니다. 패러글라이딩은 소규모인데 땅굴은 지금 감지 안 되는 땅굴이 만약 있다고 하면 대규모 병력이 한꺼번에 이동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방어하고 있는 이제 후방에 탁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심리적 효과도 엄청 크고요. 그래서 지금 뭐 군에서도 땅굴을 항상 그 감시하고 탐지하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공격과 방어에서는 공격이 정말 유리합니다. 방어하는 쪽에서는 적이 어떻게 공격할 건가를 100가지 경우의 수를 쭉 분석을 해가지고 100가지 경우의 수에 맞게 정말 많이 방어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공격하는 사람들은 101번째 방책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투에서는 적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가 이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경우의 수를 좁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의 노력을 집중하는 거죠.